군고구마 냄새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겨울 골목 어귀에서 그 냄새가 풍겨오면 저는 지금도 어김없이 그 시절로 돌아가고 맙니다. 1983년 겨울 서울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 22이던 저는 형 금배를 따라 상경에 함께 살게 됐습니다. 이사 오던 날 저녁 작은 부엌에서 밥을 짓다 고개를 돌리며 수줍게 웃던 형수 순옥. 고운 머리카락이 귀 뒤로 살짝 넘어가던 그 모습이 어쩐지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예쁘다. 그 생각을 한순간 저는 얼른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형수니까. 형이 아내니까. 형수는 살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제 밥까지 챙겨줬고 퇴근하면 빨아개어진 옷가지가 방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은 야근이 잦아 밤 11시가 넘어야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그런 저녁이면 저와 형수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별말 없이 숟가락 소리만 오가는 밥상이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어색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형은 공장 특근이 이어지며 저녁을 거르는 날이 늘었고 좁은 집엔 저와 형수만 남는 밤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되도록 방에 틀어박혀 있으려 했습니다. 괜히 마주치지 않으려고 형수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일부러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피하면 피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법이더군요. 형수의 발소리가 들리면 귀가 쫑긋해졌고 웃음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밥상 앞에서 형수가 국그릇을 밀어줄 때 스치듯 손이 닿기라도 하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숟가락을 들었지만 가슴이 먼저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 형수잖아. 하지만 어느 무더운 저녁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형수가 목욕을 하러 들어갔고 저는 마당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실 쪽 창문이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안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흘러나오는 물소리와 함께 하얀 김이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물이 피부 위로 흘러내리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보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동안 저의 눈은 이미 창문 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흐린 유리 너머로 윤곽만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더 나빴습니다. 윤곽은 상상을 불렀고 상상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형수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밥상에서도 시선을 내리깔았고 말을 걸어오면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형이 생각났고 고향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형이 또 야근이라는 연락이 왔고 저는 퇴근길에 군고구마 한 봉지를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형수는 거실에 앉아 군고구마를 받아들고 좋아했습니다. 어머, 이게 얼마만이야. 둘이 마주 앉아 호호 불어가며 먹었습니다. 형수가 한 입 베어 물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형수의 볼에 숯검정이 까맣게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닦아주려고. 그것뿐이었습니다. 손끝이 형수의 볼에 닿는 순간 전기가 흘렀습니다. 보드랍고 따뜻했습니다. 형수가 눈을 들어 저를 봤고 저도 형수를 봤습니다. 그 몇 초가 얼마나 길었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저는 그만 형수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형수는 굳어버렸습니다.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거절로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20대의 혈기가 이성을 완전히 앞질러버린 그 순간 저는 형수를 끌어안았고 형수가 정신을 차려 두 손으로 저를 밀어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형수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군고구마가 식어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날 이후 형수와 저는 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형이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먹고 웃었습니다. 형이 없으면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그릇소리가 나면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형수도 제 방문 앞을 지나칠 때는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저녁 형이 상기된 얼굴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근식아, 너 삼촌 된다. 순옥이 아이 가졌어. 형은 세상을 다 가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형수는 알았을 겁니다. 형수는 형의 뒤에서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이가 태어난 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형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형은 들뜬 얼굴로 담배를 피웠고 저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보여줬을 때 형은 나 닮았다며 웃었습니다. 저도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닮은 건지 형을 닮은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형과 저는 닮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끝내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성환이었습니다. 성환이가 돌을 막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형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형의 자전거를 덮쳤습니다. 형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고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형의 얼굴을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형, 내가 잘못했어. 형한테 씻을 수 없는 짓을 했어. 그 말을 참아 뱉지 못하고 저는 형의 손을 잡고 오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은 건 형수와 돌쟁이 성환이었습니다. 형수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성환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고향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다가 내려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근식아, 네가 형수랑 조카 좀 챙겨줘라. 네 형 마음 놓고 갈 수 있게.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형이 마음을 놓을 수 있게라는 말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형, 미안하다. 근데 나 못 떠나겠다. 형이 떠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새 형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환이 기저귀를 갈았고 밤에 열이 오르면 등에 업고 병원을 뛰어갔습니다. 형수와 성환이를 받고 장을 받고 연탄을 갈았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식아, 너 나이가 몇인데 장가를 안 가. 엄마가 선자리 봐놨다. 내려와라.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 앉아 한참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형수랑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재떨이가 날아왔습니다. 빗맞은 재떨이가 이마를 스쳤고 피가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만 남기고 버스터미널로 걸어갔습니다. 이마에 피가 맺힌 채로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향산이 멀어져 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형 생각도 났고 아버지 생각도 났습니다. 하지만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사람 곁에 있어야 해. 서울로 돌아온 날 밤 형수가 제 이마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약통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불을 켜놓은 부엌 의자에 앉았고 형수는 제 앞에 서서 소독솜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차가운 솜이 닿을 때마다 따끔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다쳤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고향 다녀왔어요. 형수가 손을 멈췄습니다.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형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형수랑 살겠다고 했어요. 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저는 형수의 손이 아직 제 이마에 닿아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요. 형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도련님한테 너무 못됐어요. 그날 이후로 죄인처럼 살았어요. 금배 씨 생각하면 또 도련님 생각하면 그냥 다 묻고 죽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도련님 없었으면 나도 성환이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늘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형수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래 우리 둘은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 걸어온 사람이 드디어 어딘가에 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저는 65입니다. 우리는 그때 살던 연립주택에서 멀리 이사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형수는 저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듬해 둘째 딸 은혜가 태어났습니다. 가족들과는 오래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 해가 지나서야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해오셨고 그 후로 조금씩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우리 집 문턱을 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환이는 지금 40이 됐습니다. 씩씩하고 성실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성환이에겐 제가 유일한 아버지입니다. 성환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순옥은 오늘도 거울 앞에서 머리를 곧게 매만집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단정하고 예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직도 그 시절의 형수가 겹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당에서 손주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 군고구마 냄새를 맡았습니다. 은혜가 군고구마를 사와 접시에 담아 들고 왔습니다. 순옥이 웃으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볼에 숯검정이 살짝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닦아주려 저는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잘 살았다. 우리. 근식 씨와 순옥 씨는 세상에 눈을 등지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인이라 불릴 수도 있는 삶이었지만 그들은 끝내 서로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보셨나요? 근식 씨와 순옥 씨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신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남겨주세요.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